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의 숲 205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문학의 숲이 9년 가까운 시간을 가지면서 동화책을 읽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고전을 중심으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요. 동화책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다들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환경 파괴와 이런 걸 맞닿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해 보기 위해서 우리 문학의 숲도 한번 동화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같이 만나볼 책은 루이스 세플베다의 동화입니다.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항상 발제를 할 때마다 부제를 한번 붙여봅니다. 이 동화책을 읽어보면서 저희가 느낀 소감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연대라는 단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개발에 맞선 연대 그리고 자연 이런 부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제 앞에 호우는 아니지만 폭락이라는 단어를 넣어봤는데 우리가 제가 일하는 그리고 이제 문학의 숲 여러분들이 산책을 했던 그 색강 생태공원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무들 중에서 느티나무, 버드나무 뭐 이런 나무들도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팽나무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랐던 제주도에서의 팽나무가 생각이 나서 제주도 말로 낭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뜻이고 해서 폭랑해서 팽나무를 한번 제 이름 삼아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동화에 대해서 이 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 이게 철학 동화라고 하죠. 또는 이제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굳이 아이들만 읽는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읽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동화이기 때문에 이 동화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 세플베다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초부터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닥쳤죠. 그리고 뭐 그냥 뭐 좀 조심하면은 끝날이라 중국에서 한국에서 조심하면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지구촌 어디 한 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문학의 숲이 사랑하는 작가인 루이스 세플베다가 작가가 이분은 1949년생이에요. 그런데 바로 올해 4월 그것도 세월호 6주기였던 4월 16일 날 그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로 6주간 투병하시다가 타계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루이스 세펠베다의 아주 베스트셀러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감동을 느꼈었는데 이 작가가 아직 70세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그 애도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 책을 한번 그러면은 이 작가가 그 남겼던 동화책도 있다는데 한번 읽어보자 해서 찾아봐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작가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면은 작가들이 어떤 작품이나 혹은 에세이나 뭐 여러 가지 경로에서 어떤 말들을 했나를 좀 찾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작가의 어떤 정신세계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루이스 세플바레의 동화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는 책이 The Story of a Seagull and the Cat Who Taught Her to Fly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갈매기에게 나눈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엄마 갈매기가 있고 저도 대충 죽을지 봤는데 아기 갈매기가 있는데 그 엄마 갈매기가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고양이한테 아기 갈매기한테 너 얘야 나루야 우리도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 저기
아기 갈매기 잡아먹지 말고 얘를 잘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갈매기가 좀 자라고 나면은 어떻게 나는지 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해서 고양이가 얼떨결에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아기 고양이의 엄마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나중에 그 갈매기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If learned to appreciate and respect and love someone who's different from us, it's very easy to accept and love those who are like us. But to love someone different is very hard. And you helped us to do that.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와 다른 존재를 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나는 배우게 되었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지. 그러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네가 그 갈매기한테 말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줬어.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 서로 어찌 보면 계층과 문화와 세대와 혹은 심지어 종 간에도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색하고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루이스 세플베다의 세계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루이스 세플베다의 삶은, 이분은 일단 칠레에서 1949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작가였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도 만들었고 환경운동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널리스트로서 또는 사회운동가로서 했는데, 칠레의 정치 상황은, 이분이 49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칠레의 정치 상황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박정희 그 독재 시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970년대 정도에는 그 피노체트 정권의 어떤 만행, 즉 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이런 피노체트 정권이 되게 장기화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분도, 루이스 세플베다도 학생운동, 우리나라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을 하고 희생이 되었고, 그 희생 하에서 현재의 민주화가 이렇게 꽃피었고, 우리가 또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피와 노력으로, 그런 희생으로 해가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코로나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극복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뭐 투옥되고 그 실종된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몇만 명의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말로 엄청난 그 비극 속에서 이분도 1974년도에 그 2년 반 동안 수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게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라는 단체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바로 그러한 부당하게 구금당하거나 고문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엠네스티에서, 특히 엠네스티 독일 지부에서 이분에 대해서 그 구명활동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분이 80년에 독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또 유럽을 막 돌아다니고 또 지내다가 이제 97년부터는 스페인에서 정착하게 되고, 이번에 돌아가실 때까지 스페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페인에서 가기까지 그 전에 49년에 태어나셔서 그 동안의 고생과 뭐 도망 다니고 망명 다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삶이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정치적 여건에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 작가의 안타까운 삶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그 남미의 현실이라는 것은 가혹하고 비민주적이고 또 이제 환경 파괴로 대변되는 그 이제
아마존 밀림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아마존 밀림에 대한 파괴와 벌목과 또 이제 그 자원을 수탈은 어떤 자본의 개발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행동하는 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그 어떤 비문명 그런 식으로 쉽게 사람들이 북반구 사람들이 재단하기 쉽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좋은 글로써 또는 비판으로써 해왔습니다. 요번에 루이스 세플베다가 돌아가시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독자들, 그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한겨레 신문의 박홍규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그 루이스 세플베다의 삶에 대해서 이단아 읽기라는 코너에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작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루이스 세플베다가 사실 40살 때 첫 소설을 쓴 거예요. 연애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읽어봤지만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아마존에 사는 한 노인이 어떤 죽음을 추적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느와르 형식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이걸 쓰게 된 계기가 그 루이스 세플베다의 절친인 그 치코 멘데스 환경운동가입니다. 환경운동가가 살해되어서 잔인하게 살해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은 아마존에서 혹은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그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이나 여러 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또 지역에서 작은 풀뿌리 단체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누군가 가서 납치하거나 그 몰래 살해하는 일은 없죠. 하지만 뭐 필리핀 같은 나라도 그렇고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만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작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상기시킨 거죠. 그리고 이분은 스타일이 그 사실주의 그런 거를 그냥 아주 리얼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남미 하면은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100년 동안의 고독 이런 거 보면은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마술적 리얼리즘의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그 굉장히 독특하고 그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또 남미라는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흥미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마술적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잔혹한 현실 또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약간 좀 도피 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기 어렵게 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플베다의 경우에는 그런 마스터 리얼리즘 같은 남미에서 굉장히 유행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쓰지 않고 아주 그냥 사실적인 직설적인 어떤 묘사로 남미의 현실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 즉, 우리가 굉장히 뭐 인간 중심의 사고에 이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이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가 생기고 또 앞으로 코로나19이지만 코비드 19 하지만 20, 뭐 21 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 끝나면 너무 다행이지만 또 앞으로 뭐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만 생각하고 인간이 당장 우리가 돈과 어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세플베다는 그 다른 존재들을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바로 이 동화책도 그런 측면을 한번 성찰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89년도에 연애소설 읽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지구 끝의 사람들은 보면은 루이스 세플베다가 그린피스라고 그 환경단체 뭐 세계 3대 환경단체라고 하죠. 그린피스는 여러 가지 뭐 탈핵 운동도 하지만 그러니까 단체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린피스가 많이 하는 게 중에서 고래 보호 또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그런 바다에서의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파타고니아 특급 아니다. 그 지구끝의 사람들 94년도에 썼던 지구끝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94년 그 저기 이제 94년도에 쓴 이 책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린피스에서 해상 선원으로서 그 6년 동안 배를 타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특급 열차 이것도 잘 알려진 책인데 이런 것은 그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자연과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쓴 거고요. 동화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였던 그림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약간 수다스럽게 뭐 이런저런 그런 지금의 삶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 동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쓴 동화가 3편입니다. 그림이 예쁘죠. 96년도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그리고 생지의 친구가 된 고양이 2012년, 그리고 13년에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저희가 이번에 읽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들 중에서 여기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는 우리 마루랑 되게 닮았는데요. 마루야, 카메라에 한 번만. 양, 양. 우리 마루가 마루야.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루가 쉬고 있는데 제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빨리 읽기 금방 읽혀요. 근데 읽히는데 미안합니다, 마루님. 이 책은 잘 읽히는데 뭐랄까 동화하면은 느껴지는 그런 아기자기함, 어떤 디테일한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책을 읽으신 우리 문학예술 멤버께서도 피드백을 줬는데 아니 뭐 아무리 동화라지만 좀 이야기라는 것은 좀 이렇게 논리라는 것과 개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 좀 개연성 없이 비약되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그림은 예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제목은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문학의 숲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작가가 너무 빨리 말을 하려고 한다. 너무 빨리 어떤 결론을 말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왜 그랬을까? 작가가 그러면은 왜 느림의 중요성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빠르게 말을 하고 또 성급하게 어찌 보면은 결론을 내렸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얘기는 어느 날 정원에서 손자들하고 있는데 손자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루이스 세플베다가 마당에 달팽이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손자가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 달팽이는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줄까 하다가 이렇게 이걸 쓰게 된 거래요. 이걸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은 질문을 하는 달팽이 이름을 나중에 얻게 되는데 얘는 바나라는 달팽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달팽이들은 달팽이 나라가 있어요. 달팽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뭐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대부분에다 그냥 관습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요 달팽이 하나는 그 관습 외의 것들을 궁금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어떤 공동체 혹은 사회에서 다들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을 너무 자주 던지는 사람은 불편하고 거북하기 때문에 심하게 던지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축출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야, 너 뭐냐? 그렇게 떠들 거면 나가.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이제 민주화 아까도 뭐 그 작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민주화돼서 왜 독재여야 되는데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뭐 알게 주도서도 모르게 잡혀가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 뭔가 어떤 지금 세팅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북한 존재가 되죠. 여기서의 달팽이 주인공 달팽이도 그런 존재가 되는데 자기가 그럼 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거 답을 찾아서 올 거야 라고 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 통해서 이 달팽이는 어떤 그 가서 보고 배우고 온 게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까지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어찌 보면 달팽이의 성장 소설 같은 것인 그런 구조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달팽이와 함께 달팽이 친구가 되어주는 혹은 멘토가 되어주는 수리부엉이와 거북이가 나오는데요. 수리부엉이는 제가 이미지를 찾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되게 뭐랄까 맹금류. 그래서 이 수리부엉이는 굉장히 어떤 이제 보호종이죠. 천연기념물인데 그 수리부엉이는 여기서도 굉장히 아는 게 많은 걸로 나와요. 제가 이 일하는 색강에서도 수리부엉이가 작년에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왔는데 그것은 그만큼 생태계가 좋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색강 생태공원에서 막 이렇게 숲을 가꾸고 하는 이유는 이런 귀한 손님들이 더 자주 와서 쉬고 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달팽이가 길을 떠나서 만나게 되는 게 조언자인 거북이인데요. 거북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집이 이렇게 큰데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많은 기억들을, 거북이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는데 자기는 많은 기억을 켜켜이 쌓여놓기 때문에 거북이다, 그러니까 기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그런 얘기, 거북이가 자기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에서 좀 어리고 예쁜 거북이였을 때는 아이들이 막 좋아해서 아이들이 거북이한테 밥도 주고 돌봐주고 맨날 이제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 거북이가 이제 크고 나니까 또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하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까먹고 바쁘다고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집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반려동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달팽이들이 사는 공간은 민들레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나라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민들레가 많이 있는 들판에서 민들레 그 액즙을 먹고 사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매나무가 자주 나와서 남매나무가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황매가 이런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꽃이 피고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민들레 나라라는 곳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숲의 일부인 거죠.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달팽이가 왜 우리들은 이름이 없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름이 없을까? 뭐 갈매기는 갈매기, 부엉이는 부엉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름이 없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명신쌤이 말씀하시길 아니 그것도 보통 명사고 달팽이도 보통 명사인데 이름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작가가 좀 성급히 쓰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는 어찌됐건 이름이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름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조음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그래서 이 주인공은 나중에 주인공 달팽이는 바나하라는 이름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나하라는 게 이 달팽이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되죠. 야, 너무나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와서 배우죠. 김춘수의 꽃.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그만큼 호명한다는 것이 중요성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이름, 그러니까 너만이 가는 이름은 너라는 존재를 특별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줄 테고 생각해봐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체념과 순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달팽이들은 작은 존재죠.
작죠. 모르겠습니다. 달팽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작다라고 인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세계가 뭐 거대한, 그러니까 인간을 본 적이 없고 뭐 큰 포유 동물들을 본 적이 없으면 자기네가 작다라고도 생각조차도 인식은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까, 그렇지만 이제 다른 동물, 얘네들도 얘네가 무서워하는 그 뭐 곤충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네는 너무 느리고 조용하니까 무슨 일을 당할까 늘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느리면 느린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냥 체념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다른 페이지에서 한숨을 지으며 체념하는 분위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 작가의 나라 칠레에서 피노체트 독재 치하에서 그 체념하고 사는 많은 대중들, 이 사람들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혀져서 좀 슬프기도 해요. 그래서 뭐 목숨을 걸고 항거하고 뭐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1980년에 그 대학생이었다면, 제가 뭐 독재하에서 그때 성인이었다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떨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달팽이들은 체념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위협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들은 달팽이에서 얼마나 커다랗고 무거운 발을 그들이 밟고 지나가면 모든 게 다 파괴됩니다. 인간의 족적이라는 게, 갑자기 족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인간이 어떤 나가는 길들은 많은 경우에 개발과 파괴와 문명의 길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뛰지 않는 작은 존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지역 사람들, 어르신들, 이런 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고려되지 않죠. 뭐 달팽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그냥 뺏거나 수몰하거나 아니면 뭐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책 위반자들은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달팽이 관계가, 우리가 또 어떤 그 인간들과 어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화에서는 개발에 매진하는 인간들은 그 도로 포장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 들판이, 그 풀이 있고 민들레가 있고 이런 들판이, 숲이 이 개발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숲속에 사는 뭐 개미들도 피신해야 되고 뭐 두더지도 피신해야 되고 다들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봤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그 자기가 속한 곳을 떠나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죠. 그래서 떠남이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고 관습과 패턴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곳에서 질문을 던질 때에야 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 돕는다는 것, 연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거북이를 만났을 때 거북이가 이제 도와주고 길을 가면서 자기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를, 과거의 추억, 그런 것들을 거슬러서 왔던 길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일이죠. 이 수리부엉이 이렇게 너도밤나무에서 사는, 이렇게 밤나무에서 사는 수리부엉이가 자기 몸이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무거운지에 대해서 그 추억이 많이 쌓여서 무겁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장이 저는 좋았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수리부엉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잘 날아다녔단다. 하지만 지금은 날 수가 없구나. 옛날에 그러니까 너희 달팽이들이 이 들판에 살기 훨씬 전에는 나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지. 너도 밤나무, 떡갈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등등 셀 수 없을 정도였어. 그때만 해도 모든 나무들이 다 내 집이나 마찬가지였단다. 밤마다 나무들 사이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녔지. 사라져버린 나무들에 대한 추억이 쌓이면서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바람에 이젠 날 수조차 없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숲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그 수리부엉이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마존 밀림의 파괴. 그 아마존이라는 것은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이 아마존의 그 어마어마한 숲이 그 숲의 구성원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작가가 평생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수리부엉이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음속에 민들레 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들이 그 자기네가 살고 있던 민들레 나라가 이제 파괴가 되고 새로운 민들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건설이라는 게 뭐 뚝딱뚝딱 치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는데 그 달팽이들이 이 바나나라는 달팽이의 어떤 리더십을 믿고 같이 갑니다. 노인들은 뒤처지거나 안 가요. 젊은이들은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갔을 때, 그래서 나중에 찾죠.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민들레 나라는 저 먼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속에 있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그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간절한 열망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제는 뭐 너무너무 이제 명료하게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화가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가, 작가가 마음이 급해서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 손녀들한테 말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그 루이스 세풀베다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아이들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뭐 5살, 10살 이런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를 수 있고, 뭐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연대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겠죠. 해주고 싶고, 그것이 이 작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빨리 말하려다 보니까 달팽이라는 어떤 우화를 통해서, 하지만 좀 이제 주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급히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건 이 숲이 파괴되고 달팽이들이 그 숲의 파괴로부터 피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리부엉이가 얼마나 그 숲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수리부엉이는 원래 뭐 자기는 그냥 그 숲을 안 떠나는 애인데 얘가 떠나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의 목소리가 수리부엉이의 입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다 싶고요. 아스팔트는 지독하게 좀 냄새가 나죠. 이게 원래 석유에 찍고 그 부선물로 만드는 게 아스팔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팔트가 이 굉장히 어떤 지독한 냄새와 그 이제 열기, 이런 것들로 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물과 숲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문학예습 우리 친구들을 색강에서 산책도 하고 안내를 해드린 이유가, 색강이라는 곳은 물도 있고 숲도 있는 그런 곳이고, 저희는 그 물과 숲을 더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와 그런 도시만 있는 숲이라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느림의 중요성인데, 저희가 농담으로 우리 그 문학예술 멤버 중에서 우리 허삼용 대표님 굉장히 멋지죠. 칠보산에 올라간 사진이 있는데, 원래 수원에 있는 칠보산은 칠보산이 아니고 이름이 팔보산이래요. 이게 허삼용까지 포함해서 보석 8개의 보석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셔요. 느리신데, 느린 만큼 우리 그 허삼용 사장님이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집중을 해요. 왜냐? 느리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느릿느릿한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솔리데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같이 연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독재자가 됐건 아니면 뭔가 강자,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연대하는 그 개미 같은 사람들, 작은 존재들, 달팽이 같은 존재들이 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제 서민들이나 또는 이제 노동자나 이런 작은 존재들이 연대하는 것을 원치가 않죠. 그렇지만 연대를 해야 비로소 우리 삶이 나아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촛불광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연대의 경험이고 우리 사회를 바꾸어서 그 손을 잡아서 그런 변혁시키려는 그런 흐름의 하나였죠. 아주 중요한. 그랬을 때 이 작가도 너무너무 어려운 독재를 겪고 나서 또는 세상을 살아왔을 때 서로 손잡고 어떤 그 연대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연대만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종이어도 연대하고, 즉 사람도 자연과도 연대하고 손을 잡고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달팽이와 거북이, 달팽이와 수리부엉이, 뭐 또는 달팽이와 개미들 이런 식의 어떤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촌에서 다 같은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고 믿는 그런 게 있어야 연대가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뭐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어떤 체제에서 뭔가 거에 대해서 뭐 반항을 해본다거나 혹은 이제 체제를 좀 벗어나 보거나 다르게 행동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저도 여성이고 여성은 아무래도 사회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주류 남성에 비해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20대 좀 젊을 때 20대나 그러니까 10대부터 뭐 죄송합니다. 그때 여성일 때는 굉장히 조금이라도 어떤 관습보다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착한 여자하고 얌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도 좀 커지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말할 용기와 또는 제가 그런 힘이 또 생긴 거죠. 제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뭐 물론 경험과 경력과 또는 사회적 지위도 그때 젊은 여성일 때보다 좀 달라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 조금 자기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뭔가 부당한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이 또 책을 읽는 이 책에 주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을 환경운동가 들도 뭐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것도 뭐 문명의 이기를 쓰지 말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원의 현명한 이용 혹은 환경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적절한 타협점이라는 게 있겠죠. 인간이 필요한 것도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디쯤에서 해야 되는가 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 단위와 같이 목소리를 듣고 여러 입장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화, 그리 길지 않은 이 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이야기가 좀 이제 세심하지 않고 거칠게 쓰여지긴 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러저러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제 환경의 문제 혹은 이제
지구촌에 있는 다른 작은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문화예술 다음은 저희가 6월 6일 날 에드거 앨런 포,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에드거 앨런 포 좀 뭔가 분위기가 맞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